270쪽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라는 단원을 볼 텐데, 그러니까 시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기와 겹쳐요. 1960년대, 70년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 왔는지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사실은 이게 좋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봐버리면 좀 과부하고 오니까 단원을 지금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 즉 민주화의 변화 부분 쭉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부분을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중단원에서 첫 번째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지금 교과서 270쪽 윗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사진이 같이 있어요. 지금 보통 이게 길에 도로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같이 이렇게 해놓는데 좀 더 큰 조형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케이스야.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 조형물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 왜냐면 이제 국정을 홍보하거나 우리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과시한다고 해야 되나? 좀 알리려고. 근데 그런 정도로 좀 했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100억 불 수출의 날. 옆에 경축 이렇게 양옆에 해놓고 100억 불 수출의 날 이렇게 해놨는데, 100억 불 수출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이 해에. 이 해가 몇 년도냐? 1977년도예요. 1977년에 100억 불을 달성하기까지 1964년에는 1억 불 수출했고, 1970년에 10억 불 수출했고, 그러고 이제 7년 만에 100억 불 수출했다. 지금 10배씩 뛴 거야. 10배씩 뛰었는데 사실은 말이 10배지. 중간중간에 그 차액을 계산하면 앞에 있는 1억 불하고 10억 불 사이는 9억 불이지만 10억 불하고 100억 불 사이는 90억 불이에요. 이거 그 갭 차이가 엄청 크지. 10배씩 상승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억 불 수출했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현수막이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우표예요. 우표. 옛날에 저게 우표를 많이 썼어. 지금은 우표 쓸 일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우표를 사다가 우체국에서 사다가 우표를 이제 그 봉투에다 붙이면 붙여 되게 침 발라가지고, 왜냐면 그 우표 뒤에 그 접착제가 발라져 있거든. 풀이. 그걸 이제 침 발라서 붙였어. 그거 찐득찐득해지니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체통에다 넣으면 우체국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체통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제 발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편지 붙일 일이 거의 없지. 요새는 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그냥 다 보내버리니까. 근데 이제 간혹 이벤트로 손편지를 써서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이제 손편지를 써도 붙이기보다는 직접 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무슨 우편함에다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요새는 이렇게 잘 안 붙여 편지를. 대신 이제 택배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보내는 편이죠. 근데 이제 우편을 보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요새는 이제 그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걸 들고 우체국을 가서 이걸 주면서 이제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다 해주세요 하면은 돈을 받아요. 카드나 현금을 주면 돈을 받아서 거기서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인쇄를 해. 그리고 그걸 거다가 이제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도장 하나 득 찍어줘요. 그냥 그러고 끝나. 그렇게 그냥 발송하거든요. 요새는 우표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우표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우표를 저렇게 사게 했어요. 그럼 우표를 사서 붙이면 자연스럽게 우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국정 홍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개발이 그 정권의 그 정부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목표였잖아요. 정권을 유지하는 목표 두 가지였지. 하나가 반공, 두 번째가 경제 발전. 이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지금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100억 불 수출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표를 저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1970년에 10억 불 실적을 올린 지가 겨우 7년 만에 100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우표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우리 70년대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우리 단원 제목을 보시면 빛과 그림자라고 돼 있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그 어두운 면을 또 보고 밝은 면은 무엇인가를 같이 또 이 시간에 볼 거예요. 학습 목표예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경제 성장의 배경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파악한다.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자,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키워드가 있어. 첫 번째 키워드는 정부 주도예요. 정부 주도.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나라인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민간에서 주도해가지고 자유롭게 경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맞는데 우리나라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정부가 주도한 경제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에서 자신들의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공과 더불어 경제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굶지 않고 사는 거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 아래서 5.16 군사정변 전에 장면 정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5.16 군사정변 이후에 장면 정부가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경제개발 계획을 보완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옆에 도표라고 좀 크게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 해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어떤 내용을 경제개발을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경제개발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이뤄낼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렇게 수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나씩 딱딱 끊어가지고 지금 내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년 단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5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세웠다. 무조건 우리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자본이 별로 없고 자원도 별로 없으니까 머릿수가 제일 인구가 가장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자원 같은 것을 수입을 하고 자본을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많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자라고 하는 이 수출 경제 체제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제개발 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총 4차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4차니까 몇 년이겠어? 5개년 계획이 4개. 20년을 보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이 되는데 일단 1차, 2차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하죠. 1차, 2차 계획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이제 10년에 보는 거예요. 외국 자본을 도입을 해서 자원도 수입하고 그래서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 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도했다. 자, 이건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노동력밖에 없단 말이야. 자원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우리가 노동을 위주로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위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도했고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위주로 성장을 해요. 경공업. 그러니까 작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다는 얘기야. 시멘트, 정유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되고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 경부 고속국도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저 사진. 교과서도 있어요. 270쪽에. 이게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지금 기차선만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방에 쭉 가는 고속도로. 그래서 만들어서 뭔가 이제 교통을 편하게 만들어서 물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되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1960년대 말에 세계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침체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출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자본을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 외채를 상환하는데 부담이 조금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 경상도 창원 일대에다가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을 해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무역 단지를 만들어서 자본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부실 기업들 정리하고 또 일부 대기업들에게 금융 혜택을 이제 주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83 조치라고 합니다. 83 조치. 그래서 이제 1차, 2차 계획 때는 이런 방식으로 수출 위주로 하기 위해서 경공업을 좀 이렇게 많이 육성하는 그러한 계획이었고요. 3, 4차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획한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이때는 1차 계획 때하고 조금 다르게 중화학공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중화학공업이니까 중공업, 이제 철강이나 이런 이제 석유 산업 그리고 이제 건설 이런 쪽에 이제 좀 집중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울산이나 창원 같은 곳에 경상도 해안지방에다가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철소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그런 공장들이 해안지방에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왜 해안지방일까?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되니까 교통이 편리게 해야겠지? 그다음에 또 이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산업이 이제 제철 사업하고 조선 사업 이런 거야. 조선 사업이니까 배 만드는 데니까 당연히 해안 지방에다가 해야 이 배를 금방 띄울 수가 있겠지. 또 이 일대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돼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이 냉각수가 꼭 필요하거든. 이 원자로가 막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물로 이렇게 식혀서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데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다 이렇게 해놓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에 쓰는 여러 그 공장들을 돌리기 위한 전력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전력을.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공업 구조가 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인데 1953년 당시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중화학공업이고 빨간색이 파란색이 이제 경공업인데 경공업 비중이 훨씬 더 컸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말이 되면은 이 중화학공업이 훨씬 더 앞지르게 되고 지금은 1994년대 보면은 중화학공업이 훨씬 더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경공업 분야가 많이 줄어들고. 자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석유를 우리가 주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 1차, 2차 석유 파동이.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이 1978년. 이렇게 5년 간격으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데 1차 파동 때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을 해요. 특히 중동 지방으로 진출을 해서 건설 회사가 많이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설업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오일머니를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속칭 오일머니라고 해. 중동 지방이 이제 오일 기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번 돈을 우리가 이제 건설업을 거기서 유치하면서 돈을 좀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지. 근데 2차 석유 파동에 한 번 더 휘청거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중화학공업에 많은 투자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좀 어려워졌고 기업들도 조금씩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을 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타격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 석유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국민들 생활이 조금씩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아지게 됐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271쪽까지 봤어요. 그래서 1, 2차 석유 파동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272쪽을 볼 겁니다. 272쪽 이제 경제 성장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경제 성장의 빛을 봤다면 이제는 이제 그림자를 볼 차례죠. 경제가 분명히 성장은 했어요. 경제가 성장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어요. 소외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불합리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19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 성장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자는 거예요. 일단 경제 성장의 원동력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 정부가 주도했어요.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었다. 정부가. 그래서 외국 자본을 다 도입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제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자꾸 이제 나가서 해외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도록 많이 장려했고 이제 기업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어. 해외로 진출한 것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베트남 특수를 겪은 것도 있고 또 1차 오일 파동이 있었을 때, 1차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건설업이 저 중동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건설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오일머니를 많이 가져왔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지속된다는 거야. 정경유착. 우리가 지난번에 정경유착 얘기를 한번 했었지. 그 원조 받은 물자하고 그다음에 일제가 놓고 갔던 귀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이것을 이제 민간에게 불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일부 특정 기업에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불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1960년대. 마찬가지야. 그런 거요. 이제 그 시기 때 이런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경제하고 정치가 이게 붙어버리는. 그래서 정경유착이 지속이 됐고 또 이렇게 정부의 특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주요 산업들을 다 독점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지를 못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튼실하게 기업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대기업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야.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대기업에서 다 해먹으니까. 그리고 그런 몇 가지 대기업들이 그 분야에만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이게 문어발식으로 또 확장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계열사들을 보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룹. 경제 그룹이.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죠. 재벌이 등장해요. 재벌. 여러분 해외에 유명한 기업들 뭐 있냐? 너희들 잘 아는 기업들. 대기업 하면. 애플 뭐만 하냐? 애플이 무슨 사업을 해? 핸드폰하고 전자기기 이런 거 만들지? 네. 걔들이 그거 말고 또 뭐 하냐? 요새 이제 애플 TV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었지, 애플이 이제. 근데 그 콘텐츠 사업 뛰어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기계를 만드니까 그 기계하고 가장 연동이 잘 되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처음 만들었잖아. iO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기들 체계가 구축이 됐잖아. 기계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요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OTT 채널을 만들었단 말이야. 애플 TV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애플이 또 이거 말고 또 뭐 하냐고. 얘들이 뭐 식품 사업을 하니, 아니면은 무슨 여행 사업 이런 걸 또 하니? 아니잖아. 그것만 해. 또 니들이 또 아는 또 대기업 뭐 있어? 해외 유명한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걔들은 뭐 하냐? 걔들 윈도우 만들잖아. 운영체제. 윈도우, 그지? 윈도우 만들고 그 윈도우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뭐 노트북이나 그런 기계들도 간혹 만들기도 해.
근데 걔들이 그것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뭐 현대, 삼성, LG 뭐 이런 기업들 있죠. 걔들 별거 다 하잖아요. 삼성이랑 이름 가진 계열사가 얼마나 많아. 뭐 전자, 화재, 자동차, 또 뭐 있니? 건설, 중공업 뭐 많지. 현대란 또 이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모든 전 분야에 다 이렇게 해먹는 거야. 근데 외국 기업들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대기업들 보면 한 분야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들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잖아.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가 보유한 재벌이 형성돼. 그리고 해외에서 자본을 많이 유입을 해보다 보니까 외채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빼버리면 어떡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또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사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와야 우리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니까 세계 경제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자립적이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경제 성장의 또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근면에 너무 열심히 일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살면은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너무 많이 일하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 교육열이 높아. 어떻게든 내 자식이 공부시켜야겠다. 나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나는 교육을 별로 못 받았지만 시대적으로 그렇잖아. 50년대, 40년대에 살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겠어? 못 받았잖아. 근데 내 자식은 교육시켜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교육열이 높고 또 노동력이 값싸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장을 이뤘어. 그러면 이 성장을 이뤘으면 이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 일을 열심히 한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먹어? 정부나 또는 그 기업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장에 상응하는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거에 따른 성과가 제대로 분배가 안 되냐는 거야. 두 번째, 여전히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죠.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게 되는 거야. 지역 간의 격차도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산업시설이 영남지방에 많이 집중을 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요.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집중시킨 것도 있고 또 거꾸로 또 다르게 보면은 호남지방에는 주로 평야지대니까 농업 위주일 거 아니야. 농업 위주이고 이쪽 영남지방에는 평야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공업을 좀 발달시키는 게 또 있죠.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바닷가에다가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바닷가에다가 저런 공장 같은 거 지을 때 뭐 서해는 바다가 없냐? 근데 서해도 바다가 있지만 서해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조수간만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대규모 큰 그 선박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대형 선박이. 근데 동해 바다는 좀 수심이 깊은 편이고 그러니까 대형 선박이 잘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해 쪽에다가 좀 많이 집중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남 지방에 산업시설이 많이 집중됐어요.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거기에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또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도시하고 농촌 간의 소득 격차도 심화한다. 도시는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일을 버리고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이제 좀 낮아지고 이제 그런 도농 간의 소득 격차도 발생을 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농촌과 노동 현장이 변화하게 되는데 273쪽이에요. 농촌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당한 겁니다. 경제 성장 분야에 있어서
너무 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저임금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왜? 왜 임금을 낮게 해야 될까? 얘들아 잘 들어봐. 임금이 높아. 노동자에게 줘야 되는 임금이 높아. 인건비가 높은 거야.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에서 만들어야 할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잘 팔릴까? 안 팔리겠지. 그러니까 임금을 낮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낮게 하려면 이 낮은 임금을 받고서도 잘 살게 해줘야죠.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임금을 요만큼 받아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가장 타격이 생기는 게 일단 뭐야? 소득이 생기면 소비 양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먹는 거. 식비로 제일 많이 들어가. 근데 그 말은 음식 가격이 높으면 내가 임금이 낮는데 식비가 높게 나와. 비싸.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임금을 낮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낮게 해야 되냐면 곡식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임금을 낮게 하려면 곡식 가격도 낮춰야 돼. 곡식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돈을 못 버는 거야? 농민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농민들은 자기들이 곡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곡식 가격이 다 낮아. 그러니까는 소득이 적게 들어오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을 좀 잘 살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를 시작해요. 새마을운동.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균형 발전 이걸 목표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의 소득을 좀 높이자. 그리고 환경도 좀 깔끔하게 하고 도로 같은 것도 재정비해주고 집도 좀 잘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새마을운동이야. 근데 새마을운동의 모토가 뭐냐면 근면 자조 협동이야. 근면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자조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해라. 협동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옆 사람 잘 도와주라. 못하고 있는 애도 있으면 잘 도와주라. 그게 협동이야. 근데 원래는 이게 농촌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는데 점점 이 새마을운동이 도시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행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새마을운동이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기도 해. 사상적인 그런 체제로 새마을운동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점점 더 힘들게 사니까 우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라. 그래갖고 국가에 요청을 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이에요. 말이 좀 되게 어이가 없지? 무슨 고구마 투쟁이 농민의 생존권 보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나 하겠는데 매우 중요해요. 당시 그 한평 지방에서 고구마를 잘 많이 생산을 한대. 평상시에도 고구마가 많이 나오나 봐. 근데 이제 고구마를 풍년이 들면 고구마가 많아질 거 아니냐? 많아지겠지? 그럼 요거를 갖고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냐면 고구마를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편이 나오겠죠. 고구마 편. 얇게 썰어서. 그러면 이거를 말려. 말리면은 고구마깡 같이 된다고. 말린 고구마깡 같이. 그럼 그렇게 말려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걸로 뭘 만드냐? 소주를 만들어. 소주. 이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소주 있죠. 초록색 병에 담겨져 있는 거. 근데 그 소주는 그 뭘로 만드냐면 전분으로 만들어요. 전분. 원래는 쌀이나 이런 곡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면 가격이 높아지잖아. 근데 고구마 전분으로 이 술을 만들어요. 소주를. 그걸로 만드니까 가격이 싼 거야. 그런 거 만들 때 주로 쓰는 게 그 고구마 편이에요. 말린 거.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고구마 생산이 많이 되니까 요거를 다 말려갖고 보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그 한평 농협에서 이번에 저기 고구마 나온 거 우리가 다 사갖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린 고구마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그 사투리로 빼갱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구마 빼갱이 만들지 말고 그냥 생 고구마로 그냥 주세요. 우리가 다 사갈 거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어.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장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고구마를 다 생으로 보관을 해놓은 거야. 패킹이 안 만들고. 근데 나중에 진짜 생산이 다 되고 보니까 고구마가 엄청 풍년인 거야. 근데 농협이 그걸 다 안 사가는 거야. 40%만 사간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다 안 사가냐 막 항의를 하고 그랬어. 근데 농협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지 자꾸. 뭐 우리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이 농민들이 그걸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일어나요. 결국 이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때 당시 든 비용이 300 몇만 원, 300 몇만 원 그랬어. 309만 원이었던가 310만 원이었던가 그 정도 되는 거야. 그 피해 보상 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야. 이때 당시 농협에서 이 한평 농협 사건 때문에 이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농민들이 개개인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조합을 형성을 해서 단체로 이렇게 저항을 해야지. 그래서 농민 투쟁이 전국적으로 이 조직이 돼요. 단체가 농민 그 조합이 단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단체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요. 노동도 변화합니다. 노동 현장도 변화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정부 때에서는 이 수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췄어요. 임금이 상승하는 거를 이제 낮췄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임금이 낮은데 일하는 노동 시간이 길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노동 현장이 깔끔하고 그러면 그렇게 큰 병도 안 되겠지만 노동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공기 환기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것은 이제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분신 사건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전태일의 직업이 뭐냐면 그 직공이에요. 직공. 그 봉제 공장에서 이렇게 그 봉제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느질도 하고 이 미싱도 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근데 이제 저런 그런 봉제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일본말이긴 한데 시다라고 해서 시다 그런 표현을 썼어. 그래서 그 여공들이 주로 많았어요. 여공들이 대체로 그 여자 아이들도 많았고, 근데 여성들이 대체로 그 집안에 그 많은 그 소득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여공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느질하는 미싱에서 막 다 바느질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미싱기를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얘가 환기가 잘 돼야 그 천조각이 다 그 미싱하고 나면 그 섬유의 그 가루가 여기가 후련하게 쌓인다고. 그럼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좋겠니? 당연히 안 좋겠지. 그러면 환기라도 잘 시켜서 좀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뭐 설비 투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노동 시간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뭐 한 14시간에서 18시간 이렇게 일하는 거야. 24시간 중에. 그렇게 일을 하고, 심지어 나이도 어려. 뭐 한 14살, 15살짜리도 있고, 어린 여공들을 데려다가 임금도 조금 줘가면서 이렇게 고강도의 일을 시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봉제사로 일을 하면서 여공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를 찾던 중에 노동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노동법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이제 읽어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책이 다 뭘로 써 있냐면 한자가 너무 많이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한자를 잘 못 읽으니까, 자기도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전태일은 항상 그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어도 이 대학생 친구가 이 책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전 찾아가지고 보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이 노동법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노동법 안에는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게 돼 있고, 또 추가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을 얼마를 더 주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사장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동청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야.
근데 노동청에서 그거를 들어주는 척 하더니 안 들어줘.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노동청에서. 노동자들의 그 생활을 신경 써주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을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태일이 이거를 언론에다가 뿌립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신문에 막 실려. 경향신문 막 이런 데 실려. 그래가지고 막 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붐이 오나 했는데 택도 없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태일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나 죽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구나. 해가지고 본인이 사람들 많은 그 시장 한가운데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이 이렇게 열악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태일이 그런 말 했다잖아.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 했다 했잖아. 그거를 대학생들이 듣고 내가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거에 대학생들이 충격이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이 노동자들의 이런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노동운동을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해서 반정부 운동으로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탄압을 했던 겁니다. 그게 1979년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YH 무역 사건도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인권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 회사 없애버리면 그만. 회사 없어지면은 뭐 일자리 이루어지고 하는 그 뭔 상관이야? 나랑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YH 무역도 회사를 그냥 없애버리고 공장을 폐쇄해버리니까 이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우리 일자리를 보호해달라고 해서 시위도 하고 한 거거든. 결국 그 YH 무역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 부마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게 됐잖아요. 유신체제의 동요도 가져오게 됐던 사건이 바로 이 노동운동.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때는 더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데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 27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